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시골 마을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해질 때까지 밭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쇠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성심이 악한 것은 아니었는데 마음은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돌쇠가 혼이 날 나이가 되어서 옆마을의 금순이란 처자와 혼이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착한 성심에 또한 성격도 너무 좋아서 웬만한 일에 화를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금순이가 돌쇠에게 시집 간다고 하자 금순이의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는 사내이지만 입에 잔소리와 불평불만을 가진 자가 딸의 남편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순이의 어머니는 혼례 준비를 하고 있는 금순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순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혼례는 그만두자. 네가 시집가서 남편의 잔소리와 투정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돌쇠보다 좋은 사내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니 여기서 관두자.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한숨을 쉬며 금순이에게 말하자 금순이가 미소를 지으면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당장 혼이 나면 좋은 남편일지 모르지만 금방 나쁜 버릇이 나올 것이야. 사내들은 모두 그렇단다. 왜 이리 그놈하고 혼이 나려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속 터져 죽겠다. 어머니 돌쇠는 잔소리가 심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약한 습관이지요. 물론 잔소리와 불평을 가진 사내와 혼이 난다면 그 고초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쇠는 그 나쁜 버릇만 아니면 이 근방에서 찾기 힘든 사내입니다. 일단 누가 봐도 성실하고 잔꾀나 요행을 부리지 않고 소처럼 일을 하지요. 또 모아둔 재산도 그 나이에 사내보다 많고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지요. 그렇다고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기 재산을 그냥 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내는 근본이 약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의 안 좋은 버릇만 고쳐서 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금순이의 말을 듣고는 딸이 왜 그런 사내와 혼이 나려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둘은 혼인을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이 두 부부는 잘 살았는데 한 달이 지나자 그동안 숨기고 있던 돌쇠의 나쁜 버릇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는 아내가 자신의 마음에 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어느 가을 추수가 한참일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돌쇠는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큰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건 글러먹었다.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돌쇠는 무서운 기세로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일하는데 일머리가 없소. 이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일을 뭐 그리 어렵게 하는 것이오. 또한 집안일이 뭐 그리 할 일이 많다고 종이라는 것이오. 당신이 일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소. 이깟 일은 내가 밭에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정말 답답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려. 서방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화내면 당신 몸에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서방님이 보시기엔 집안일이 할 것도 없고 아무리 일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만을 거두십시오. 금순이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지만 돌쇠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금순이는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렇게 해보시지요. 내일부터 서로의 일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사람들이랑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할 테니 당신은 집안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자 돌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다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어찌 아녀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사내가 하는 밭일을 하러 하는 것이오. 왜 어이가 없으신가요? 저도 서방님이 얼마나 밭에서 고생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합니다. 서방님이 제 집안일이나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서로 일을 바꿔보는 게 저는 좋은 생각 같은데요. 참어이가 없지만 아유 모르겠다. 그럼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고. 난 피곤하니까 그만 자야겠소. 그러자 금순이 방으로 들어가는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방님 내일 다른 일은 아니해도 좋으니 메주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콩은 삶아서 물기를 다 빼놓았으니 서방님은 그걸 으깨어서 메주만 만들어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것이라고. 그런 것은 1시간도 안 걸릴 것이오. 네, 알아서 다른 일도 해놓을 테니 그리하시오. 돌쇠는 처음에는 조금 어이없어 하더니 금순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금순이는 낫과 농기구를 가지고 동네 일꾼들과 함께 밭으로 나갔고, 돌쇠는 아침이 밝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시작한 첫 번째 집안일은 메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쇠는 연신 하품을 해대며 콩을 담은 통에서 콩을 으깨고 있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타는구만. 곳간에 있는 탁주나 한 사발 가지고 와서 마셔야겠다. 그렇게 돌쇠는 곳간으로 내려가서 탁주 한 사발을 꺼냈고 막수를 따르려 할 때 집안 부엌에서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분명히 멧돼지 소리였어. 이놈의 멧돼지가 삶은 콩 냄새를 맡고 기어 들어왔구나. 에이, 내 이놈의 멧돼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돌쇠는 탁주를 뒤로 한 채 곳간에서 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고 돌쇠가 부엌에 올라왔을 때 콩을 담은 통은 엎어져 있었고 콩범벅이 된 부엌 바닥을 멧돼지가 연신 훑아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본 돌쇠의 눈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달아난 멧돼지를 끝까지 쫓아가서 있는 힘껏 돼지의 배를 발로 걷어찼더니 멧돼지는 도망갔습니다. 돌쇠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한동안 씩씩거렸습니다. 에휴, 오늘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속을 썩이는구만. 이거 뭐 다시 가서 메주를 만들어야지. 어쩔 수 있나? 부인이 메주만은 꼭 만들라고 했잖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왜 부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돌쇠는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한 후 다시 메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참을 메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을 때 돌쇠는 아차 싶었습니다. 맞다. 오늘은 김진산의 소에게 풀을 뜯게 해주는 날인데. 돌쇠의 아내는 소일거리로 마을의 김진산의 소에게 풀밭에 가서 풀을 뜯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풀밭까지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메주통도 이대로 두고 가기도 그렇고 일을 어쩐다. 김진산의 집에 갔다가 풀밭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 그래도 일단 김진산에 가서 소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풀밭까지는 거리가 멀기도 하니 집 앞에 언덕에서 뜯게 하자. 돌쇠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의 집 바로 위에는 절벽이 있는데 그곳에는 위험하지만 풀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풀을 뜯게 하면 소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돌쇠는 등에는 메주통을 짊어지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김진산의 집으로 가던 돌쇠는 냇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소를 옮기기 전에 미리 물을 먹여두는 게 일하기가 수월하겠지. 조금만 담아가자. 그렇게 돌쇠는 무심결에 물을 뜨려고 허리를 숙였고 순간 메주통 속에 삶은 콩이 그의 등을 타고 우물 속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차차,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유, 내가 미쳤지. 이거 어쩌나. 오늘 메주 만드는 일은 그렇구나. 일단 소라도 끌고 오자. 내 왜 이러지. 오늘 되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돌쇠는 소를 집으로 끌고 왔고 밧줄로 한쪽 끝을 젖소의 목에 메고 또 한쪽 끝은 부엌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내려가 한쪽 남은 밧줄을 자기 발에 묶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없어도 도망가지 않을 거야.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쇠는 다시 콩을 삶기 시작했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콩을 휘젓고 있는데 몸이 붕 뜨더니 돌쇠가 마당으로 내팽겨쳐지고 다행히도 집 앞 감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가 끝내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는 소대로 절벽에 매달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고 돌쇠도 감나무 가지에 끼어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지나 거꾸로 매달린 돌쇠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 금순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서방님 어디 계세요? 금순이가 급하게 돌쇠를 찾자 돌쇠는 감나무에 끼어서 의식이 없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금순이는 손에 든 낫으로 밧줄들을 잘라냈고 돌쇠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유,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당신을 대했었소. 내가 집안일이 이리도 힘든 줄은 정말 몰랐구려. 내가 앞으로 잔소리 안 하고 불평불만은 하지 않겠소. 그냥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할 것이오. 그 이후에 돌쇠는 잔소리와 불평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인에게 칭찬과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금순이가 생각한 대로 얼마 가지 않아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 일 없이 종일 글만 읽는 선비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과거 시험을 5번이나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며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제발 과거 시험은 그만 보세요. 벌써 5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겠어요. 칠복이의 아내 꽃분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칠복이도 솔직히 과거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배우겠소. 꽃분이는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한 남편이 안 돼 보여서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한 사람씩 스님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절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스님이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설날이고 하니 저희들은 며칠 민가에 시주 좀 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마음씨가 착한 칠복이는 혼자 절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 되니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치성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웬 여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예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을 찾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스님들께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인은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칠복이에게 대접했습니다. 칠복이는 술을 마시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에게 술을 대접한다니 이상한 일이군.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봐야겠구나. 필히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칠복이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여인이 안 볼 때마다 옷소매에 술을 부었습니다. 여인은 칠복이와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칠복이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취해서 쓰러진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엉덩이에 여우 꼬리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구나. 칠복이는 취한 여인을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과 술을 실컷 먹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꽁꽁 묶여 자루에 담긴 것을 알아채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복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를 살려주면 너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 뻔한데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선비님, 저를 풀어주시면 귀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보물이란 말에 칠복이는 솔깃했습니다. 보물이라고? 어떤 보물이란 말이냐?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럼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칠복이는 아무래도 여인이 간사한 꾀를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이대로 메고 갈 테니 길을 안내해라. 칠복이는 자루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여인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인의 안내대로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냇물이 나왔습니다. 냇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추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책은 요술을 부리는 책이지요.
책을 읽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으며,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칠복이는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을 들추어 보니 여인 말대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여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천리말리 밖으로 쫓아버렸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드니 정말 여인이 담긴 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술을 부리는 책이로구나. 칠복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책을 소중히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방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에게 잡혀먹었을 거야. 우선 들어가 보기나 하세. 스님들은 겁에 질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스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칠복이가 말하자 스님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스님의 말에 칠복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왔었습니다. 허나 걱정 마십시오.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칠복이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가 찾아와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마침 선비님께서 오셨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선비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스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칠복이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점 칠복이는 아내와 고향이 몹시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들 계십시오. 칠복이는 스님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날이 저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재워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군요. 밥은 됐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원님의 못된 버릇을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칠복이가 말하자 집주인은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는 일찍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칠복이는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기면 되겠군. 칠복이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멍 안쪽은 원님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곡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곡간으로 들어가 쌀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쌀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곡간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쌀가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쌀가마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화가 나서 곡간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둑을 잡아오지 않으면 니놈들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창고에서 칠복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원님의 보물까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원님, 도둑놈이 여기 있습니다. 원님과 다른 포졸들이 칠복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끌고 원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내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이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지요. 칠복이는 책을 읽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원님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칠복이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칠복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잡아보시오.
칠복이는 포졸들을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님은 마침내 칠복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1000냥을 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은혜도 모르고 칠복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찾아다니자 칠복이는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평생 모습을 감춘 채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 끝에 칠복이는 책을 읽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리고는 바로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변장한지라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칠복이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예전에 살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칠복이가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아내가 왜 안 보이지? 칠복이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 사람도 칠복이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집은 빈집이 된 지 오래요. 옛날에는 과거 공부하던 선비와 아내가 둘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에 시집 갔다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이웃 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꽃분이도 변장한 칠복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칠복이는 모르는 사람인 척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꽃분이는 흔쾌히 칠복이를 데리고 빈 방을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했습니다.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아내 꽃분이는 방 밖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꽃분이는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한숨과 함께 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는 불현듯 옛 남편 칠복이가 생각났습니다.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서는 10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꽃분이는 칠복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님, 글을 읽다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꽃분이가 물었지만 칠복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고 하시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팔도 유람을 떠났던 칠복이요. 당신이 그리워 돌아왔더니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구려. 꽃분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칠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칠복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요술책으로 인하여 변장도 하게 되고 책만 읽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장사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꽃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 왔는데 장사를 하면 뭐 하겠소? 그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칠복이의 말에 꽃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것은 당신이 10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책은 그만 읽고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난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아내를 되찾은 칠복이는 꽃분이 말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술을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칠복이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한 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칠복이는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아주 예쁜 한 여인이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인은 변장한 칠복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로구나. 칠복이의 말에 예쁜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뒤 저도 마음을 착하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주었습니다. 나도 이 책 때문에 변장해서 살아가야 하니 별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가져가거라.
예쁜 여인은 책을 봤더니 칠복이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요술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엔 분명 여러 어려움들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또한 사람들마다 서로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공부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독한 구두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아들 칠복이의 친구 석삼이가 구두쇠 가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칠복이를 보고 석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망치 좀 빌려주게. 우리 집 상다리가 부러져서 망치가 급히 필요하다네. 다른 집에 가서 빌리게나. 아니, 자네 집에도 망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안 빌려주겠다는 건가? 빌려주었다가 우리 집 망치가 조금이라도 닳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못을 박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힘껏 박다 보면 망치는 분명 닳게 마련이야. 칠복이의 말을 들은 석삼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망치가 다를까봐 못 빌려주겠다니. 역시 지독한 구두쇠 집안이군.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 즉 칠복이 아내도 역시 못지않은 구두쇠였습니다. 하루는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러 구두쇠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생선이요.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 꽃분이가 대문 밖으로 나와 생선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생선 장수가 꽃분이 앞으로 얼른 달려왔습니다. 꽃분이는 생선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고등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그 중에서 가장 통통해 보이는 고등어를 손으로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 고등어는 얼마예요? 저 고등어는 얼마고요? 꽃분이는 가격을 물어보며 고등어를 이것저것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상자 안에 있는 고등어를 모두 한 번씩 주무르고 난 후 꽃분이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요? 꽃분이는 결국 고등어를 한 마리도 사지 않고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실컷 주물럭거리기만 하다니. 에이, 생선 장수는 꽃분이가 들어간 대문 쪽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꽃분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만진 손을 솥에 물을 받아 씻은 후 그 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잠시 후 맛있는 생선국 냄새가 나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얘야, 무슨 국을 끓이느냐?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고등어로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국물을 국자로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구나. 그런데 웬 고등어냐? 장에 나가서 사온 게냐? 아니에요. 생선 장수가 고등어를 팔러 왔길래 가격만 물어보며 손으로 한참 동안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을 솥에 넣어 씻은 물로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필 솥에 넣을 게 뭐냐? 그렇게 씀씀이가 해프면 못 쓴다.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꽃분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솥에 손을 씻으면 기껏해야 한 끼밖에 못 먹지 않느냐. 그럴 때는 몇 년 동안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우물에 손을 씻었어야지. 꽃분이도 대단한 구두쇠였지만 시어머니는 꽃분이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구두쇠 가족의 가장답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구두쇠 가족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여기저기 마구 헤집고 다니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호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이놈, 우리 집 물건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거라.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재산들이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자 호랑이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물고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졌습니다. 아들 칠복이는 바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멀리 산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화살을 당겨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있던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칠복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호랑이 머리를 겨냥하면 안 된다. 호랑이 가죽이 상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호랑이의 다리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거라. 칠복이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가는 아버지가 화살에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다. 호랑이는 칠복이가 쏜 화살을 맞고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한 아버지를 아들 칠복이가 구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녀석, 호랑이 가죽을 못 쓰게 만들다니. 이렇게 상한 가죽을 누가 돈을 주고 사겠느냐. 칠복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구나. 그 후로도 이 구두쇠 가족은 변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도 구두쇠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소금 장수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소금 장사를 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소금집만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소금 장사에는 아주 이골이 났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기름종이로 덮어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름종이가 소금에 절대로 절어서 물기를 머금으면 눅눅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굳을만 하면 기름종이가 먼저 눅눅해지니까 이 사람이 비가 올 걸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기름종이가 눅눅해지면 두고 봐라.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비가 온다. 소금 장수가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신통하게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야 기름종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그러지만 딴 사람들은 내막을 잘 모르니 그저 신통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이 소금 장수를 기막힌 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고을의 변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변인고 하니 그 고을의 원이 부임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신관 사또가 하룻밤 자고 나면 싸늘한 시체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그 고을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신통한 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어찌어찌해서 대궐에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쩌겠습니까? 당장 불러올리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 장수가 임금한테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소금 장수는 걱정이 태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기름종이 하나만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임금한테까지 불려가는 신세가 됐으니 앞일이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해. 나라에 뽑혀가는 도인이라고 해서 좌우의 역졸들이 떡 벌어지게 옹의를 하고 가니 도망을 칠 수가 있나. 소문이 날 대로 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아니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이 주막에 들게 됐습니다.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해서 방에 누워 있는데 주막 과부주모가 문 밖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 하나뿐인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병이 워낙 깊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니 높으신 도술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 참. 40평생 소금집만 지고 다닌 주제에 죽을 목숨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인 행세나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주모더러 잘 알았으니 물러가 있으시오. 내가 조만간 방도를 알려줌세.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서 밖에 나와 어정거렸습니다. 마당에 나와 어정거리다 보니 마당 구석에 오래된 빨래 방망이가 하나 자빠져 누워있거든 말입니다. 누가 쓰다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 하도 답답해서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걱정 있으세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방망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망이가 말을 해.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싶어서 방망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주막 안악내 아들이 알아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나더러 고쳐달라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방망이가 하는 말이 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막을 지을 때 집터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어서 그 해골 귀신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니 방구들을 파고 해골을 드러내었다는데 묻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주인더러 방구들을 파보라고 일렀습니다. 방구들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해골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더니 그 집 아들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소금 장수 이름이 더 나서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목숨을 살려놨으니 입에 침이 마르게 용하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방망이를 아예 비단보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는 골골마다 도인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 소금 장수는 방망이한테 물어보고 척척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니 다들 혀를 내두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궐까지 갔습니다. 임금이 소금 장수를 조용히 불러다가 아무데 고을에 기이한 일이 있어 너를 불렀다. 그 고을의 원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어 나오기가 여러 차례이니 이게 어인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방망이가 있으니 마음 푹 놓고 아, 그것은 저를 그 고을 원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가기만 하면 모두 송장이 되어 나와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임금이 당장 소금 장수에게 벼슬을 주어서 그 고을 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원이 되어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 방방이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방망이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나 좀 도와주지 않으련.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망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뒤에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 백여우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백여우들이 조화를 부려서 원을 죽게 만드니 그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없앤단 말이냐? 장작 300짐을 마련하여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을 꼬아 장작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용한 사냥꾼 30을 뽑아 고목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지르십시오. 여우들이 놀라 뛰어나오거든 사냥꾼더러 활을 쏘게 하십시오. 한 마리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금 장수가 그대로 했습니다. 장작 300짐을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로 묶었습니다. 활 잘 쏘는 사냥꾼 30을 뽑아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 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니 이 여우 3마리가 뛰어나오는데 사냥꾼들이 활을 쏘아 2마리는 마치고 1마리는 놓친 것입니다. 어찌됐든 백여우가 없어지니까 그 고을도 조용하게 됐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고을 원이 되어 정사를 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이번에는 이웃나라 임금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고 이웃나라고 간에 임금이 부른다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갔습니다. 가면서 방망이한테 물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것이냐? 방망이 너는 알고 있지 가르쳐 주렴. 그랬더니 방망이가 하는 말이 그때 백여우 3마리를 다 못 죽이고 1마리를 놓친 것이 화근입니다. 그 여우가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예쁜 여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의 첩이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 병에는 우리나라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고 임금을 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당신 간을 빼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가기만 하면 죽을 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방망이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망이가 가르쳐 주기를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백두산 아래 아무 마을에 가면 삼족구라는 다리 3 달린 개가 있을 것이니 그 개를 사다가 도포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제 아무리 사악한 백여우라도 삼족구한테는 못 당할 것입니다. 하기에 그대로 했지 않겠습니까? 참 백두산 아래에 가니까 몸집은 조그마한데 털 색깔이 검고 다리가 3 달린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를 큰 돈을 주고 사서 도포 소매 속에다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대궐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후원 별당에 가서 첩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원 별당으로 갔습니다.
12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 젊은 여자가 누워 있는데 진맥을 하는 척하고 소매 속에서 삼족구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삼족구가 멍하고 한 번 짖더니 훌쩍 뛰어서 누워있는 여자 목을 단번에 물어버리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캥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백여우가 돼서 꼬리를 2발이나 뻗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죽을 목숨이 살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제까지 도인 노릇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모두 방망이 덕분이라 비단보에 싼 방망이를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했더니 방망이가 갑자기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본래 의주 사는 뱃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는데 제 혼이 저승에 들지 못하고 강에서 빨래하는 안아기 방망이에 붙어 떠돌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 식구들이 아직 의주에 살고 있으니 부디 저를 거기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소금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의주에 있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보니 식구들은 장사하러 나간 가장의 생사를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방망이를 내놓고 그동안 사정 이야기를 하니 식구들이 모두 방망이를 얼싸안고 슬피 울지 않겠습니까? 방망이도 슬피 울다가 이제 나는 식구들을 만나서 여한이 없으니 부디 조상 무덤 밑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혼도 편안히 저승에 들 것입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방망이를 후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의 식솔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평생 먹고 살게끔 했습니다. 그 이후 소금 장수는 도인 노릇을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청을 하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방망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어서도 남겨진 식솔들을 걱정해서 이승에 머문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 이런 방망이이지 않겠습니까?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말입니다. 부모님께 아주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